안녕하세요. 고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또 지났고요. 그래도 아직 여운은 남아있죠? 자, 오늘도 멍청해지기 전에 읽는 내가 정말 우리가 더 멍청해지기 전에 머리를 좀 더 써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거니까요. 돈을 주고 사기 아깝다.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한 걸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책은 돈 주고 사서 읽는 게 낫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은 사서 읽으세요. 자, 오늘은 이제 37페이지. 오래 집중하는 힘이란 수동적 집중력과 진정한 집중력. 음. 여기서 이제 진정한 집중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1980년대 후반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스파르타식으로 마치 군대처럼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음, 옛날에 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지역의 명문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교육을 했던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다니던 때만 해도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새벽 버스를 타고 학교로 등교해 자율학습을 했고 자율학습이 끝나면 그제서야 정규 수업을 받았습니다. 뭐 저도 영교시 자율학습은 뭐 해봤으니까 7시 30분까지 등교해서 8시부터 한 타임 영교시 보충 수업을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음, 아, 음,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 의자에 그렇게까지 오래 앉아서 학습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학교에 별을 보고 들어가서 별을 보고 나오는 생활을 했으니까요.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이 정도 발전한 거는 이렇게 묵묵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해외에 나가서 기술을 배워올 정도의 그런 능력이 되었으니까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의 공부를 하는 건 해본 적이 없기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저도 뭐 3년 내내 거의 뭐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강제로 그렇게 의자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잊고 있던 제 뇌의 특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 매우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면 그렇게 몇 시간씩 주의를 집중해서 연속적으로 학습하는데 재능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있죠. 저는 매우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면 그렇게 몇 시간씩 주의를 집중해서 연속적으로 학습하는데 재능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다면 또 내가 어, 필요를 하는 아이가 이런 주의를 몇 시간씩 집중해서 하는 능력이 어려운 뭐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장애아동들이라면. 그럼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관심사를 알아야 되고 어디에 흥미를 갖는지 알아야 되고 어디에 더 적극적인 성향을 어, 행동이 나오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정말 그 40분, 50분이라는 치료 시간에 녹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정한 실력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제가 관심 있는 것과 정말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잠깐만요. 노래를 바꿔야 될까요? 너무 흥이 나니까 제가 읽는 속도가 달라지네요.
제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딴 생각도 잘나지 않고 몰입해서 하지만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일들 할 때는 그다지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몇 분마다 비슷한 종류의 다른 일들을 오가며 짧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스타일입니다. 음, 한국의 교수들은 대부분 행정적인 잡일에 치여 연구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힘든데요. 아마 제가 5분에 한 번씩 다른 일로 옮겨간다면 그것은 행정적인 잡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분이나 1시간 혹은 그 이상 무엇을 하고 있다면 연구나 집필 등 제가 어느 정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상황일 겁니다. 정말 대학교도 공무원들도 뭐 거의 행정적인 잡일에 엄청난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아예 발을 들이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른바 엉덩이 힘이 약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엉덩이 힘이 센 사람일까요? 좋아하는 것을 할 땐 같은 자리에 오래 붙어 있고 싫어하는 것을 할 땐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러 붙어 있기 어렵고 아마 이걸 읽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저자와 같이 정말 고등학교 내내 하루 온종일 몇 시죠? 아침 7시 반에 출발해 학교에 등교하려면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버스를 타고 그 버스도 7시에 타야지 7시 반까지 등교가 되는 거지. 정말 그 급행으로 가는 버스를 타지 못하면 저도 사실 학교를 지각하고 벌을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생활. 그리고 10시 반에 자율학습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그리고 뭐 12시 1시 되면 잠들고 또 아침 6시 반이면 눈 뜨고 정말 그런 거를 했죠. 음, 그러면서 정말 엉덩이 힘이 생겼던 것 같고요. 뭐 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뭐 엉덩이 힘이라는 건 뭐 저보다 뭐 훨씬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서 봤을 때도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토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좋은 고등학교에서 잘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게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정말 공부한 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조금 좋은 성적을 내고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집중력의 진정한 요인이란 엉덩이 힘이 세다 혹은 약하다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입니다. 아마 지금쯤 알아차리셨겠지만 엉덩이 힘이라는 것은 지구력이나 끈기가 아니라 뇌의 주의 집중력 혹은 주의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힘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는 것에 그다음에 알고자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주의력을 뭐 의미한다. 주의 집중력의 정도는 학습자 혹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여러 인지적 요인에 의해 대부분 결정됩니다. 당사자가 학습의 대상이나 일에 얼마나 관심과 흥미가 있는지, 얼마나 그 학습을 간절히 원하는지, 정말 저는 장야동 부모님과 치료사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아이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를 간절히 원하느냐.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상당히 다른 변화를 자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런 능력을 보였을 때, 이런 걸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좀 연속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려면 뭐 치료사든 어머님이든 어느 정도 이런 학습의 경험을 좀 진짜 좀 깊이 있게 몰입해 가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 보상을 가장 큰 동기부여로 삼는 사람은 그만큼 외부 보상을 자주 받지 못하면 그 일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보상으로 아이들을 정말 기계적으로 만드는 그 치료 있잖아요. 자폐아동들 한다는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무리 그 아이들이 상동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무의미하게 보상으로 아이들을
마치 똥개 훈련시키듯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은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반면에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과 같이 내적 동기를 부추기는 요인에 의해서 주의 집중을 하는 사람은 외부 보상 여부에 흔들리지 않고 훨씬 오랫동안 그 일에 매달릴 수 있죠. 특히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의 상당한 집중력과 끈기를 요구하는 일이라면 누군가 그렇게 외적 보상을 계속해서 줄 가능성도 낮고 그에 따라 기대가 좌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에게는 내적 동기의 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내적 동기의 발동이 필요하다. 지금 어제 정말 저희 센터에 다니는 어머님들이 제가 부탁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에 좀 카드를 좀 써서 보내주라고 읽어주라고 아이 보고 읽어보게 하라고 또 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써준 편지를 읽고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 이거는 이 아이도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이거는 정말 생생한 감동이죠.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다 일어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정말 이런 좋은 기회 통해서 아이가 내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동적 집중력을 뛰어넘고 싶다면, 물론 우리의 뇌는 때로는 과학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 매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심 없는 일이라도 강제로 집중하도록 강요받으면 집중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드물긴 하나 그런 학습을 오랫동안 강제로 한 뇌는 놀랄 만큼 자신의 흥미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던져지는 모든 것에 집중하도록, 즉, 수동적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훈련되기도 합니다. 자, 어, 아무리 관심 없는 일이라도 강제로 집중하도록 강요받으면 집중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동적 집중력이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치료센터에서 많은 치료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수동적 집중력을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상당히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세분화돼 있고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는 뭐 일반 아이들도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수동적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훈련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대학교 4년 동안 거의 A 플러스를 받는 학생들의 특징.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대학원 면접을 보려고 할 때 이 학생은 진정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유명한 과학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편식하는 스토리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대학 학부생이 모든 과목에서 A 플러스를 받았다면 그 학생은 그만큼 좋은 과학자가 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뇌인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장에서 꽤 잘 들어맞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뭐든 할 수 있으나 진정한 내적 동기로서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은 누군가를 가려내고 싶다면 일종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저도 정말 대학교 성적이 어, 3학년 1학기까지는 거의 퍼펙트한 수준의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 그 성적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제 군대 다녀와서는 거의 성적이 딱 지극히 졸업할 정도의 평균으로 맞춰졌는데 정말 그러면서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정말 대학교 가서는 정말 저도 놀랐던 저의 능력들, 엄청나게 저에게 이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던 거죠. 그때 너무나 좋았었는데, 그래서 어디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는가 정말 제 자신을 테스트해 봤을 때,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적은 충분히 제 능력으로는 다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흥미가 좀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이나 사람을 상대로 인지실험을 해보면 주의력이라는 것은 분명 훈련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훈련을 결정짓는 요소는 그 무엇도 아닌 동기, 모티베이션이다. 근데 익스트린식이냐, 인트린식이냐, 내적 동기냐, 외적 동기냐라는 거죠. 이 동기는 분명히 내적 동기가 있고 외적 동기가 있다. 인트린식, 익스트린식. 학습자가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해당 과제를 잘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모닥불을 피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불꽃 스파크를 일으켜 불이 생기게 하는 것도 동기이고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지속하는 것도 동기이다. 그죠? 불꽃 스파크를 일으키려면 성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마음속에서 한번 그 다음에는 이제 외적 동기 장작이 필요한 거죠. 성량이 있고 여기는 이제 장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뇌. 주의력은 왜 동기나 호기심 등의 내적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에너지를 절대 낭비할 수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 내가 에너지를 절대 낭비할 수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 호문클루스 이게 이제 뇌에는 손이나 입술에서 전해져 오는 신체 감각을 지도처럼 나타내는 감각 피질 영역이 있대요. 이거는 이제 FI 프로그램 이제 텍타일에서도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감각 피질 중 손가락에 해당하는 영역을 바늘로 쿡 찌르면 손가락에서 감각이 느껴지고 입술에 해당하는 영역을 쿡 찌르면 마치 입술로 무언가를 접촉한 듯한 느낌이 날 정도로 직접적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손끝과 이런 데가 아니라 뇌에 있는 감각 피질에서 어, 일어난다라는 거죠. 센서리 코텍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만큼 손가락이나 몸통 등 움직이는 신체 운동을 위한 지도를 담고 있는 운동 피질도 있대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감각 피질 지도에 나타나 있는 감각 영역들을 다 합치면 마치 사람처럼 생긴 형체가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운동 피질에 있는 운동을 합치면 그의 사람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을 호몬 콜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호문클루스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처음 보면 좀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입술이 유난히 가장되게 그려져 있고 크게 그려져 있고 손가락도 마치 헐크의 손가락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대신 몸통은 매우 작게 되어 있는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형상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뇌의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에서 해당 부위가 얼마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반영해서 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술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매우 정교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운동 피질에서도 입술 근육을 통제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움직임 필요 없는 몸통이나 발에 비해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입술은. 그리고 작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라면 일반인보다 더 넓은 운동 피질 영역이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을 위해 할당됩니다. 따라서 호문클루스에는 내가 우리 신체의 어디에 더 에너지를 공급하고 싶어 하고 어디에는 에너지를 덜 보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 지도가 들어있는 셈이다. 아마 이렇게 호문클루스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치료사들이 모르고 있는 게 바로 이 호문클루스라는 부분이죠. 음. 정말 인지치료사들이라면 FI를 하는 사람이라면 호문클루스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력은 필요에 의해서 생긴다. 니즈, 그죠? 호문클루스는 내가 추구하는 효율적 자연보호비는 한 예일 뿐입니다. 음, 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 가소성과 잘 연결이 되면 정말 이 아이의
부족한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재분배할 수 있겠죠. 뇌는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자원을 더 투입해서 해당 영역들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집중하게 만든다. 자,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변화. 바로 이게 이제 FI에서 말하는 SC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계속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수동적 그러니까 이거 구조적 기능적 변화는 처음에는 약간 수동의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자동화되고 능동화된 그런 변화를 얘기하겠죠. 이거는 이제 분명히 수동적 집중력을 유지하는 외적 동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변화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FI는 전문적으로 중재 경험을 가진 그런 트레이너에게 코칭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진정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뇌는 절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진정 필요한 건지 아닌지 뇌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집중력을 얻으려면 내적 동기를 방해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내가 순수하게 몰두했던 첫 마음을 잃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일상에서 자꾸 자신의 내적 동기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갖고 있던 의욕의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있진 않나요? 현실을 회피하기에 다른 자극에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정말 뭐 다른 치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지능을 다루는 인지치료사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그런 인지치료를 하고 싶어 했고 관심을 가졌던 그런 첫 마음에서 지금 벗어나서 정말 어, 치료센터에서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시간을 때우는 이제 그런 무의미한 시간을 누적해서 쌓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이 첫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외적 동기에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다. 그렇게 살지 마시라.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뇌에 대한 열린 시선.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요즘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제 시끄럽고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약간 불안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부모님들도 정신 차리셔야 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모로 또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하는 분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에게 자주 비유합니다. 특히 뇌가 외부 세계에서 받아들인 정보로 자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 이해하는 기능을 일컫는 지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흔히 들죠. 예를 들어 우리 눈으로 바깥 세상의 사물과 경치 등을 알아보는 시지각이 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때 카메라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한 청지각이 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때 마이크가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여 전달하는 원리에 비유하여 설명하곤 합니다. 사람의 뇌를 기계에 비유하다 보면 뇌의 뛰어난 창조적 능력인 그래서 기계와 뚜렷하게 차별되는 놀라운 부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음. 자, 그 놀라운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어, 우리 뇌가 눈이나 기아 같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유추하고 상상을 해서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한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정한다. 음. 이것이 우리 뇌의 추론 능력입니다. 뇌의 시지각 시스템을 카메라에 비유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잘 통합니다.
눈에 있는 수정체를 카메라 렌즈에 비할 수 있고 홍채의 크기가 빛의 세기에 따라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기능은 카메라의 조리개가 빛의 양을 조절해서 조절하기 위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과 유사하죠. 음, 음. 카메라의 시스템과 내 시지각 시스템은 상당히 이제 기능적으로는 많이 비슷한 부분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카메라와 우리 뇌의 시지각 시스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이미지 센서에 맺힌 빛의 패턴을 기록하기만 할 뿐 그 패턴의 의미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빛의 그 양이나 강도에 따라서 이제 어, 어떻게 빛이 들어왔는지를 기록하는 거지. 그게 어떤 패턴인지는 의미를 알 필요는 없죠. 사진을 보는 사람이 알아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시지각 시스템과 이 정보를 활용하는 학습 시스템은 시각 비질에 접수된 빛의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카메라는 뭐 지금 보면 뇌는 뇌의 시지각 시스템은 빛의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그게 처리 과정을 바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사과가 내 앞에 놓여 있고 사과로부터 반사된 빛의 패턴이 눈의 수정체를 통해 뇌의 여러 경로를 거쳐 시각 비질에 접수되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내가 내 눈앞의 동그랗고 빨간 물체를 사과라고 알아채려면 지금의 기계학습 기반 AI처럼 단순히 그 빛의 패턴에 맞는 사과라는 라벨을 꺼내서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창조적인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창조적인 인지 처리 과정이 이 카메라와는 다르게 뇌에서는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문의 모양이 바뀌어도 문으로 보는 이유. 아, 여기가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지각의 항상성, perceptual constancy.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치료사들이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이 바로 지각의 항상성을 어, 모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삽질을 많이 시킨다. 지각의 항상성이란 쉽게 말하면 같은 물체가 아무리 다양하게 변화된 빛의 패턴을 띠고 있더라도 내가 이를 같은 물체로 볼 수 있는 놀라운 기능입니다. 같은 물체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방문이 닫혀 있을 때 문을 보면 직사각형 문이 보입니다. 방문이 조금 빼꼼히 열려 있으면 물리적으로는 그 모양이 팽이사변형처럼 바뀌어서 정확한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이러면 문이 반사하는 빛의 패턴도 조금 달라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어, 자극의 변화가 생기지만 우리뇌는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같은 문으로 바라봅니다. 지각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정말 이 부분이 아이들이 조금만 물체의 다른 부분을 보여줘도 전혀 다른 거라고 보는 그런 문제와 똑같은 거죠. 이처럼 우리뇌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같은 물체의 모양이 아무리 변해도 그 물체의 속성은 항상 유지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변화된 물체의 정체를 추측해낸다.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물체의 모양이 아무리 변해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단서를 이용해서 추측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음, 또 여기서 음, 맥락 정보. 내가 그 물체에 놓인 맥락 정보를 고려해서 물체의 모양이나 색깔을 보정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맥락 이러면 정말 사회성하고 놀이치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멘트죠. 이러면 이제 뭐 사회적 맥락, 상황 맥락 뭐 이런 얘기하면 엄마들이 그냥 뭐 엄청 대단한 얘기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뭐 이 사람은 상상해서 해주네. 정말 엄마들이 꿈의 나래를 펼치지만 세상은 말만 그렇게 번지르하게 하지 쥐뿔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사용하는 맥락 정보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시로든 문의 지각적 항상성의 경우 조금 열려있는 문이 직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여닫을 수 있다는 문의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맥락으로 사용합니다. 얘는 이 맥락 정보를 신뢰하므로 직사각형이 아닌 문을 직사각형
문으로 인식할 것을 시각 시스템이 강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 지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셔츠가 노을빛에 물들어 물리적으로는 붉은색이더라도 저녁 노을이 질 때의 조명에는 붉은색이 유난히 강조되어 있다라는 경험적 지식을 맥락으로 고려합니다. 또 경험적 지식을 맥락으로도 고려한다. 그래서 흰 셔츠에 반사되는 빛의 파장이 흰색이 아님에도 이를 보정해서 자신이 아는 셔츠의 색인 흰색으로 볼 수 있다. 내가 하는 이런 맥락적 보정 작업. 결국은 이제 인지 기능이 제때 이제 잘 발휘돼서 그동안의 경험적 지식까지 활용을 해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어떤 인지적인 변화죠. 이런 내가 하는 이 맥락적 보정 작업은 사실 창작 활동에 가깝습니다.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맥락에 맞는 정확한 보정을 해줘야 하고 그 보정의 범위가 현재 존재하는 물체의 속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더라도 그에 맞는 순발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지각적 항상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체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내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혹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즉 창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혹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물체에 존재하는 특성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혹으로 만들어낸다. 혹우, 즉 창작을 한다라는 것.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애. 내가 지각적 현상의 일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아마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음, 심리학에서는 뇌의 이런 측면을 깨닫게 해주는 많은 실험을 해왔는데 그중 맥거크 효과라고 하는 보고한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영국 심리학자 해리 맥커크가 수행한 연구에서 비롯됐습니다. 일단 가라고 말하듯이 입모양을 하되 소리는 내지 말고 입모양만 따라 해보세요. 2초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가라고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동안 얼굴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한 5번 정도로 10초만 촬영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뒤 동영상을 보면 가가가가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입술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 듯 보이는 그렇지만 아무 소리가 없는 동영상이 만들어지겠죠? 다음으로 다른 핸드폰에는 음성만을 녹음합니다. 이때 미리 녹화해둔 동영상을 틀고 그 동영상에서 가라고 입을 열 때마다 핸드폰에 바라고 실제로 소리를 내서 녹음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어, 보면서 동시에 녹음된 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때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요? 가를 들을까요? 바를 들을까요? 놀랍게도 가도 바도 아닌 다를 듣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실험을 해보면 거의 다로 들린다고 할 겁니다. 이 맥커크 효과 실험을 해보면 뇌는 눈으로 보이는 시각 정보와 가와 귀로 들리는 청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뭔가 애매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 애매함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감각기관 사이에서 서로 우세를 점하려고 다투다가 그 중간값인 다로 절충안을 내놓는다. 대박이죠? 감각기관, 시각과 청각 사이에서 서로 우세를 점하려고 다투다가 그 중간값인 다를 절충값으로 내놓는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애매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정확한 정보를 추론을 통해 확실하게 결정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다. 정말 아이들이 헛소리하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게 내가 애매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절충안을 내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각 정보들이 상충할 때는 조금 더 우세한 감각 정보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사람과 같은 영장류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청각 정보의 애매함을 덮어버려서 그나마 귀로 들리는 바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가에 가까운 다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스스로 창작을 통해 없는 소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 내가 이렇게 억지스러울 정도로 지각적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으며 내가 학습한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고 배우고 있고 봤던 것들에 대한 믿음을 지각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물체가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물체라고 생각하고 그 물체를 배우기 위해 새로운 학습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을 내가 갖는 것. 음, 믿음이 있어야 학습을 지속할 이유가 있다. 믿음이 있어야. 흔히 뇌는 배운 것을 어딘가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다시 그대로 저장한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각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창작에 가까운 뇌의 보정 작업과 지각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뇌의 창작에 가까운 뇌의 보정 작업과 세상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는 뇌의 학습 원리를 깨달으면 VTS 365입니다. 뇌는 지식의 창고다 혹은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은 내가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담아두는 항아리 혹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소라는 암시를 은연중에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깥 세상에 무언가를 알아봐야 할 때나 어떤 세상을 보고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때, 뇌는 경험적 학습에 의해 만들어 놓은 맥락적 모델로서 어떤 보정을 해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을지 상상력을 발휘해야 바깥 세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아는 것부터. 이제 주변 사물과 사람들을 인식할 때 내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앞으로 나의 내가 이러한 창작 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도 좋겠습니다. 내의 창의적 지각 기능을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그림이나 조각상을 보며 무엇을 표현할 것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어가 들어가지 않은 연주곡이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어떤 감정을 표현했는지 추측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극이 애매할수록 뇌는 더 맥락적 추론을 하기에 애를 쓰게 되고 그만큼 훈련 효과도 크다. 자극이 애매할수록. 제가 만든 도구지들은 상당히 이런 애매한 거, 앱서드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당연하게 보고 듣고 있던 것들이 내 끊임없는 창작의 결과라는 생각을 늘 갖고 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내과학에 대한 고정적 시선을 바꿔봤다면 이어질 2부에서는 내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해볼 수 있는 내의 친화적 인지 훈련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정직하며 쓰는 만큼 바뀝니다.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창작에 가까운 보정 작업을 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보고 듣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음, 우리가 당연하게 보고 듣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음, 시즈각의 형상성. 어린아이일수록 이 시즈각의 항상성을 아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독서는 이제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2부, 내는 내가 하는 만큼 바뀐다라는 것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읽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멍청해지기 전에 읽읍시다.